VR은 메타버스입니까? 인간의 기억까지도 AI가 조작하는 세상.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AI가 만들어낸 공간에 갇혀 AI 생명 연장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상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가상 현실을 실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1999년 개봉된 영화 매트릭스의 줄거리입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SF 영화가 무엇이냐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상현실을 소재로 만든 영화 매트리스를 꼽습니다. 대중이 생각하는 가상현실의 이미지가 매트리스를 통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VR로 대변되는 기존의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을 묻곤 합니다. 자신이 알던 매트리스 속 가상의 세계와 다른 모습의 메타버스는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열변을 토하며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을 소위 있어 보이는 단어로 바꾼 것이 아니냐고 의심에 찬 눈빛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을 하위 분류로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의 디지털 세상을 말합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타버스는 주로 VR을 매개체로 활용하는 가상현실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중이 갖는 디지털 지구에 대한 기대보다 VR 기기의 기술적 진보가 상당히 늦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리적 실제감 측면에서 VR 같은 느낌을 주지 않으나 경제적 실용성과 대중적 접근성을 고려한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연구단체 ASF는 이렇게 탄생한 다양한 메타버스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증강현실, 세계, 그리고 라이프 로깅 세계, 그리고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각 메타버스 세계가 지닌 특성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세계입니다. 증강현실, 즉 AR이라고 부르는 메타버스는 1900년경에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의 원작자로 유명한 라이먼 프랭크바움은 현실 세계를 비춘 영상에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덧붙여 표시하는 캐릭터 마커라는 전자 디바이스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한참 지난 1990년대 AR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전파됐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비행기 조립 과정에 가상의 이미지를 입힌 것이 사실상 대중에게 선보여진 최초의 증강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증강현실은 디바이스를 사용해 현실에선 상상으로만 여기던 환타지적 요소나 편의성을 지닌 가상의 정보를 실존하는 형상에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만화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스카우터와 한동안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포켓몬고가 그 증강현실에 속합니다. 만화 속에서 스카우터는 자신의 강함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안경 모양의 스카우터를 쓰고 사람을 바라보면 강함의 정도가 수치화되어 신체 위에 표시됩니다. 포켓몬고도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만화의 게임 속 포켓몬들을 디바이스를 통해 현실 위에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더 다양한 증강현실 콘텐츠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인 구찌는 구찌 스니커 게라지라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게라지 앱을 쓰면 구찌의 명품 신발을 단돈 12.99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구찌 신발을 어떻게 이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게러지 앱에서 선보인 신발은 오로지 가상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만 사용 가능한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이 앱을 통해 신발을 구매하면 사진 속 구매자의 발 위에 구찌의 신발이 신어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증강현실에 해당됩니다. 일본에서 사람 크기의 증강현실 캐릭터가 등장해서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게이트박스 그랜데라는 이 서비스는 AR 기기를 활용해 사람의 크기를 증강현실 캐릭터를 구현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동이 어려운 설치형 모델이기에
큰 소요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리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증강현실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먼저 언급한 스카우터와 포켓몬고는 둘 다 원작이 만화이긴 하지만 뒤에 언급한 구찌 게라지와 게이트박스 그랑데는 원작 만화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요소가 겹치는 걸까요? 공통점은 바로 초점이 현실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증강현실 콘텐츠는 모두 새로운 정보의 현실을 형상 위에 입혀줍니다. 이처럼 증강현실은 실존하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어야 세계가 완성됩니다. 그 말은 곧 증강현실 체계만으로는 세계관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증강현실의 특성입니다. 이 책 첫머리의 이야기에서 우리 동네 A 매치가 열릴 때 실존하는 배불뚝이 선배의 몸 위에 유명 축구선수의 모습을 덧씌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배불뚝이 선배가 실존하지 않았다면 유명 축구선수의 상을 그릴 공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 공간이 없으면 그림 작품을 완성할 수 없는 것처럼 현실 속 실체 형상이 도화지라면 증강현실은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인 셈입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범에 의하면 이런 AR 시장 규모는 1920년 18조 원에서 2025년 약 47조 원으로 2.6배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AR 서비스에 붙는 광고 시장도 2025년 약 33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현재 온라인 광고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양대 산맥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못지않은 광고 시장이 열린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AR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메타버스 세계관은 바로 라이프 로깅 세계입니다. 라이프 로깅이란 삶의 기록이라는 뜻하는 단어로 취미, 건강 등 개인이 생활 전반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지정하는 정보만을 의미하지 않고 GPS, 센서 등을 활용해 위치 정보, 생체 정보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같은 소셜미디어는 대표적인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선별해서 올리는 정보도 있지만 위치 정보 같은 데이터는 미디어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보나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정보나 기록을 올리는 일에 뭐가러 거창한 세계라는 단어까지 붙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로깅 세계는 단순히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다른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라이프 로깅 세계에 올리는 것들은 일상 전반의 꾸밈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라이프 로깅 세계관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일종의 공식적인 사회적인 자아로만 활동합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순간은 빼고 피드백을 받고 싶은 일정한 순간만을 사람들에게 공유합니다. 제2의 자아, 즉 개인적인 자아를 강조하는 부캐 현상과는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작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의 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빼고 이상적인 나를 더한 세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라이프 로깅 세계관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피드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사회적 자아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세계, 기존의 라이프 로깅 세계를 표현하기에 가장 알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드백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저랑 책을 읽고 계신 분 계시면 좋다고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자, 계속 갑니다. 라이프 로깅 세계의 예시로 소셜미디어를 들면 라이프 로깅 세계관을 이미 개발이 끝난 시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로깅 세상은 무척 방대하고 쓰임새 또한 무한합니다. 라이프 로깅의 방법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사용자가 직접 기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능동적, 수동적 방법이 있고 이는 다시 사회적 자아가 우선인지 개인적 자아가 우선인지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나뉘게 됩니다. 정리하면 총 4개의 섹션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면 라이프 로깅 세계의 대표격인 SNS는 우선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삶을 기록하기에 능동적인 성격을 띠고
개인적인 자아가 우선되는 라이프로깅 세계관이니 종합하면 능동적이고 개인적인 자아를 중요시하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인 셈이죠. 만약 SNS 세계관이 이미 개발이 끝난 시장이라 치더라도 아직 다른 세계의 섹션은 기회의 장으로 남는 것이죠. 이 섹션들에 진출한 기업도 현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처럼 라이프로깅 세계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땅이 많습니다. 도입부의 이야기처럼 비주얼 빈, 즉 AI와 결합할 수 있고 미래 산업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자율주행차에도 적용되는 메타버스가 라이프로깅 세계입니다. 아직 사업가들에게 기회 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라이프로깅 세상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는 빅데이터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컴퓨터가 세상에 등장하고 인터넷이 널리 퍼지고 개인 스마트폰이 당연시되면서 세상은 정보의 홍수 속에 빠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와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모두 가리킵니다. 단순히 많은 데이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홍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줄 구명줄의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라이프로깅 세계가 발전하면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정보량과는 차원이 다른 양의 정보가 세상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의 정확도와 중요도는 증가할 것이고 라이프로깅 세상도 점점 더 정교하게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내가 로깅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취향이 딱 맞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마치 영화 허처럼 말이죠. 보셨나요? 네, 저 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세 번째 소개할 메타버스는 거울 세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용하는 거울은 거울에 비친 사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똑같이 복사해서 상을 맺히게 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똑같이 복사해서 상을 맺히게 합니다. 메타버스 거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세계의 모습이나 정보, 구조 등을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세계를 거울 세계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카카오 유니버스나 배달앱 혹은 호텔앱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거울 세계는 단순히 현실 세계를 복사하면 끝인 간단한 세계가 아닙니다. 복사한 정보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더해서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현실과 똑같은 형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디즈니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처럼 실제보다 예쁘고 편리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거울 세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증강현실과 거울 세계 간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두 메타버스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있는 물체나 다른 사람 이의 판타지적 요소나 새로운 정보를 더 씌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실 증강현실은 기술적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사용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정보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판타지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켓몬고를 이용할 때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귀여운 포켓몬들이 화면에 등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거울 세계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판타지적인 요소보다 현실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거울 세계라는 가상의 공간 위에 맺힙니다. 쉽게 말하면 거울 세계는 가상의 공간 위에 현실 세계의 정보를 더해서 보기 편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두 메타버스 세계는 지향하는 바가 매우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거울 세계와 증강현실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요즘 출시되는 차량 앞에 있는 유리에 투영되는 HUD를 들 수 있습니다. HUD에는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이나 현재 속도 같은 운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뭔지 알겠죠? 알겠어. HUD에 투영되는 정보는 기존에 있는 현실 속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로 거울 세계 메타버스를 이용한 것이죠. 이게 거울 메타버스 중에 하나다. 하나의 세계 속에 다양한 정보를 담으면서 거울 세계의 장점을 취한 사례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을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을 기존 거울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의 제품 위에 가상의 정보를 표시하는 증강현실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시성을 높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죠.
이처럼 HUD는 두 메타버스에서 장점만 골라 만든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울 세계의 기업들은 직접적인 제품이나 장소를 가리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만들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데이터화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로운 형태로 구축하고 정보를 가공해서 거울 세계 속에 투영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일종의 거울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공유 경제 기업 우버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버는 차량 공유 시스템으로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009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우버는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개해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회사입니다. 물론 자사의 차량도 일부 있었지만 우버가 지금처럼 스타트업 왕자에 앉을 수 있었던 데는 공유받은 차량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자신의 제품이 갖는 비중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대여하면서까지 우버에 열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울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들이 우버가 거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준 세계가 아름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버가 아름답다고?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거울 세계에 구현된 서비스는 간단해 보이지만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원래 존재하는 물리적 현상이나 상황이지만 데이터로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거울 세계의 밑그림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를 가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쌓는 방식이 우버를 비롯한 거울 세계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실 거울 세계는 모든 기업에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혹은 어필하고 싶은 세상을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메커니즘과는 반대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질문하는 셈입니다. 너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니?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등 이미 만들어진 거울 세계들은 얼핏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그저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합쳐놓기만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울 세계는 그리 간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편에선 거울 세계는 너무 단순하다 혹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니냐며 비웃기도 합니다. 또는 이미 식당, 차량, 숙소 등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미 거울 속에 투영되었다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울 세계는 그렇게 작은 세계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지구 요소 중 거울 세계에 투영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 잠들지 않은 채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분포, 집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로 빌려주는 사람들의 분포 등 너무나도 많은 현실의 정보들이 거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너무 사소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 세계 메타버스의 대표 모델로 불리는 배달의 민족도 시작은 그저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기 편한 음식점의 분포를 가공해서 거울 세계 속에 투영했을 뿐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지구 속 정보들을 가공해서 거울 세계에 투영할지는 기업가들의 몫입니다. 수익 모델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거울 세계가 보여줄 세계는 지금도 쉽게 상상도 못할 만큼 크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서 작은 니즈를 담은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유심히 듣길 바랍니다. 드디어 네 번째 메타버스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는 단어 그대로 영화나 게임 속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사이버 공간을 뜻합니다. 가장 메타버스에 맞는 세상이면서도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바로 가상세계입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를 구축하는 것,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공간, 시대, 문화적 배경, 제도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단순히 가상현실만을 가상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가상세계의 범위는 그보다 더 광활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온라인 게임 역시도 가상세계입니다. 특히 온라인 RPG 게임이 주로 언급됩니다.
가상의 공간이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어 온 온라인 RPG 게임은 그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으며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존재합니다. 가상세계는 크게 게임 형태와 빅게임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리니지 등 다양한 온라인 게임들이 대표적인 게임 형태의 가상세계입니다. 게임의 특성을 가진 가상세계는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승자를 가리거나 나름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게임 형태의 가상세계는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탐험, 모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빅게임 형태의 가상세계는 커뮤니티성이 강합니다. 특별한 목표나 경쟁 없이도 서로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대표적으로 세컨드 라이프, VR 차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2D나 3D 기반의 가상세계, 메타버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가상세계는 가상현실일 텐데요. 이미 가상현실은 영화, 책,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가상현실에 열광할까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현실에서 충족하기 힘든 인정 욕구를 풀고자 가상현실을 갈망한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본질 중 하나인 재미입니다. 먼저 인정 욕구와 가상세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잘 정리했다고 인정받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보면 인정 욕구는 여러 가지 자연 욕구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인정 욕구 위에는 자아실현 욕구만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1등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가 커지고 2등, 3등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 말은 곧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 인정받는 욕구를 채우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사회생활은 어제 한 일과 오늘 하는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순간도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내일 할 일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도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들도 마찬가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때론 열과 성을 다해서 수개월, 수년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지만 등수는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활동에서 인정 욕구를 채우고자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창구가 바로 게임입니다. 가상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세계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과는 다른 규칙과 질서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일상보다 가상 세계의 사이클이 빠르게 돕니다. 시험에 비유하자면 매일 혹은 매주 시험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시험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세계.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현실에서 마주한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도피가 아니냐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빈도는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세계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상세계는 단순히 현실에서 벗어난 판타지를 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지구로 진화하리라 생각합니다. 가상세계가 각광받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재미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재미는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하는 다양한 정보, 데이터 근거를 둡니다. 가상세계는 현실과는 다른 감각적 자극을 다양하게 제공해줍니다. 간혹 저렇게 무서운데 왜 이렇게 즐거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공포스러운 영화나 놀이기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릴이 넘친다고 대답합니다. 이 스릴은 바로 외부에서 오는 정보입니다. 그것도 빠르고 강렬하게 머리를 스치는 외부 정보죠.
사람은 또 몰입감을 느낄 때 재미를 느낍니다. 몰입감은 사람의 뇌 속에 존재하는 거울 뉴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신경심리학자 리촐라티 교수는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숭이에게 다양한 동작을 시켜보면서 뇌 뉴런이 어떤 활동을 취하는지가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어느 날 리촐리티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나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하는데도 자신이 움직일 때와 흡사하게 반응하는 뉴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보거나 듣기만 해도 내가 직접 경험할 때와 비슷한 감각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울 뉴런의 존재는 심리학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모방을 통한 교육이 사람에게 가능한 이유로 꼽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세계에서 몰입감을 느낄 때도 거울 뉴런이 작동합니다.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시각적인 정보나 다른 감각을 통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상세계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알아봤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사람들은 네 가지 메타버스 중 유독 가상세계에 더 열광하고 기대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사람의 시각 감각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보를 80% 이상 시각에서 얻습니다. 이것은 곧 앞서 언급한 인정, 재미 등의 욕망을 채우기에 시각적 정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시각하면 떠오르는 기술이 있죠. 바로 VR입니다. VR은 시각적 실제감을 느끼는데 최적화된 기기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기기로 꼽기도 합니다. VR이 주는 실제감은 시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의 실제감을 줍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영화나 그림 등 시각적 콘텐츠를 뛰어넘는 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판타지입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 먼 거리의 세계, 과거의 미래가 공존하는 세상,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세상이 가상세계에서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도 SF 장르나 판타지 장르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대리만족을 느낄 뿐이죠. 두 번째 이점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간은 새로운 자극을 추구합니다. 모험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인간의 성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성취감을 위한 행동이나 탐험 등에 도전할 것이라는 대부분의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현실에선 생계 같은 삶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더욱 새로운 것이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VR을 사용하면 도전에 따른 위험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VR을 통한 가상세계에서 도전할 때 이미 우리가 가상임을 인지함으로 재미를 느끼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맹수가 가득한 정글에서 탐험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뇌의 편도체에는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위험과 스릴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만약 현실에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대부분 사람은 스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위험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가 한계 허용치를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VR을 통해 그런 상황을 설정하면 위험에 따른 스트레스를 느끼면서도 본인이 실존하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뇌의 전두피질에 통해 자신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안정감을 동시에 느끼는 경험이 공포가 아닌 재미로 전환된 겁니다. 이렇듯 가상세계의 정의에 접근할 때는 심리,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섞인 복합적인 세계로 봐야 합니다. 가상세계의 메타버스를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도 VR을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게임 업계에 오래 종사한 분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VR 게임이 가상세계 메타버스 아닙니까?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굉장히 협소한 시점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모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선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질을 충족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메타버스는 어떤 특성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길었죠, 이번엔. 고생하셨습니다.